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윌트셔의 전통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입학을 예약해둔 엘리트 소녀가 소르본도 케임브리지도 아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한국을 다녀온 소녀가 3개월 후 돌아와 부모 앞에서 울며 내뱉은 한 문장에 영국 상류층 교육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자퇴서를 제출하고 부모를 설득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그녀. 그 소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짜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그곳에 모든 걸 걸기로 한 걸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입에 올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말이죠. 아버지는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로 고개만 살짝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엔 뭔가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고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아주 또렷하게 느꼈어요. 아, 지금부터 싸워야겠구나 하고요. 저는 이사벨 하워든입니다. 영국 윌트셔 지방에 있는 하워든가의 장녀이고 18살이에요. 어머니는 케임브리지에서 법을 공부하셨고 아버지는 왕립공공자산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저희 가문은 대대로 영국 내 정치, 교육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귀족 가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립 보딩스쿨, 라틴어 토론 수업, 여름엔 미술관 견학, 겨울엔 피아노 리사이틀. 모든 게 계획된 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그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맞는 옷 같기도 했습니다. 늘 단정하고 정돈된 삶이었고 평가도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정돈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진로, 정해진 태도, 정해진 친구들. 마치 정원이 아닌 온실 안에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정말 전부일까 하는 질문이 자꾸 고개를 들었을 뿐입니다.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B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였죠.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찾는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의 초등학교 풍경이 몇 초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서로의 점심을 나누고 교사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던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 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가 계속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딩스쿨에 다니면서도 마음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아들고 아무도 가지 않는 칸에 체크했어요. KUREA. 그 순간만큼은 저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이끄는 대로였어요. 신청서 제출 후 생각보다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선생님은 제게 따로 면담 시간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담당 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든 건 아닌지 상담까지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친구 레이첼은 제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벨, 너 문명의 끝으로 가는구나. 북한 옆 나라에서 뭐 배우려는 거야? 전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조차 제 선택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낯선 나라에 도착했지만 그 낯설음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게 편안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제 이름을 부른 직원이 정확한 발음으로 이사벨 하워든 하고 묻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외국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발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은 김윤호 선생님이셨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제가 지내게 될 호스트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정장 셔츠에 짧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 깊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맞이하는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따뜻한 존중이 느껴졌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여러 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보였고 비가 오는 날에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께 물었어요. 저분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쿨존 안전지킴이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집에 돌아갈 때 교통 안전을 돕는 분들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풍경은 제가 자라온 영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어요. 처음 도착한 숙소는 서울 북쪽에 위치한 주택가였고 호스트 가족은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제 방은 아담했지만 깔끔했고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자마자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이곳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하다. 어쩌면 내가 찾던 건 이런 낯설일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기 전 저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순간 다시 그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어르신은 손을 번쩍 들어 신호를 멈추게 하고 아이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차들이 한꺼번에 멈추는 그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규칙을 지키는 게 도리라고 생각되는 나라. 그리고 아이들을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나라. 영국에서 저는 늘 누군가를 따라야 했습니다. 전통, 가문, 기준. 하지만 여기선 그 기준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형식보다 실질, 체면보다 존중. 제가 처음으로 느낀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본질이 다른 나라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감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를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요. 한국 도착 이틀째 되는 날, 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그냥 바라만 보았어요. 세상이 아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사벨 양, 내일은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하루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교환학생이면 당연히 한국 고등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라뇨. 영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진학용 이력이 필요한 경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논리보다 직관을 따라보기로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가방을 메고 김 선생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도착한 초등학교는 놀라우리만치 밝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교문 옆 화단에는 계절에 맞는 꽃이 심어져 있었고 건물 외벽엔 아이들이 직접 그린 듯한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그 그림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교장실에서 인사를 드린 후 저는 3학년 2반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민지수라는 이름의 젊은 교사였는데 제 나이보다 불과 15살 정도 많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생님도 아니고 그저 외국에서 온 손님일 뿐인데 말이죠. 민지수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사벨 양, 오늘 하루 우리 반에서 함께 지내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요청이었지만 저는 준비해온 문장을 꺼냈습니다. 한 주 내내 연습했던 한국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이사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환호를 지르듯 박수를 쳤고
어떤 아이는 작게 영국이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그 반응들이 너무 순수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수업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지수 선생님은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한 아이가 발표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옆자리 친구가 조심스럽게 도와주었고 선생님은 그 둘 모두를 칭찬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장면이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 쉬웠고 교사도 성적이나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곤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순서대로 급식을 받아와 교실에서 함께 먹었는데 누구 하나 먼저 먹는 일이 없었어요.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를 외치고서야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사 도중 한 아이가 반찬을 흘렸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아이들 사이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젓가락질이 서툴러 자꾸만 음식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작은 포크를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소녀가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바로 하윤이었습니다. 이거 더 편해요. 그 말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하윤이와 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슬며시 다가와 영국은 추워요? 하고 묻거나 제 발음이 웃기다고 깔깔대며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아이들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 시간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교사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하며 돌려보내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귀가하고 부모와 교사의 접점은 거의 없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여기선 교육이 단지 지식을 주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서로를 바라보고 배려하고 감정까지 나누는 일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 편지가 도착했어요. 교실에 들어섰는데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마음으로 쓴 거예요. 잘 못 썼지만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펴봤어요. 한글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사벨 선생님. 나중에 나도 영국 가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 작은 손글씨 하나에 제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제게 새로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이나 성적, 명문대 같은 단어가 아니라 그저 고마워요라는 마음이 담긴 손편지 한 장. 그게 바로 진짜 배움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민지수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진심은 언어의 장벽도 넘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건 이사벨 양이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건넨 건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를 떠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인사했어요. 곧 다시 올게요. 무언가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간 듯한 기분이었고 그 감정을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국에서의 세 달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시간들이 제 삶의 본편이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상은 오히려 번외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발걸음이 어딘가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의 안내방송은 익숙했지만 그 목소리엔 아무런 따뜻함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절도 있고 정확했지만 그 안엔 삶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메트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어요. 모두 조용했고 각자의 기기로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자리에 앉으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였는데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을 부축했어요. 놀랍게도 제 행동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여기에선 그런 행동조차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우리 이사벨, 많이 컸구나. 한국은 어땠니? 그 질문은 반가운 인사 같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좋았어요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야기할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한국 얘기를 꺼내려 하면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고 아버지는 연신 식기 소리로 대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학교에 복귀하고 나서는 더 큰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일단 제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건 호기심보다는 이상한 선택을 한 아이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었어요. 북한 진짜 보이냐? 김치 진짜 매워? 같은 질문들이 오갔고 제가 하윤의 손편지를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수업 시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지수 선생님은 교실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했어요. 아이들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하나 살피며 수업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곳 선생님은 칠판만 바라보며 숫자를 나열했고 학생들은 경쟁자라는 시선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질문하면 이건 수능에 안 나옵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급식 시간은 더 심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서로 음식을 나눴지만 여기선 식탁마다 소리가 사라지고 각자 자기의 접시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고 그 잃어버린 게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의 교육은 정확하고 완벽했지만 마음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계시다 멈추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정적이 더 무거운 말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전 한국에서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교육을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선생님은 아이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어요. 거긴 성적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신문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감상일 뿐이야. 한국도 입시 지옥이라는 말, 너도 들었을 거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야. 그 말이 아프게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거기도 경쟁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여긴 지식은 남지만 마음은 비어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도 그곳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기다렸습니다. 논쟁이 이어졌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 보여드렸고 민지수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놀라워하시면서도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진정한 배움을 찾아가는 여정에 응원합니다. 부모님도 결국은 이사벨 양의 눈빛을 보게 될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렴. 그 뒤에도 내 마음이 같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어요. 다시 대화가 오갔고 아버지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분 모두 제 결정을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 비행기 티켓은 단순한 여행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다시 걸어가는 출입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은 첫 방문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교환학생도 손님도 아닌 유학생으로 들어온 거였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옆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제 선택을 믿고 따라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민지수 선생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벨 양이 한국에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 학교에 큰 선물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셨어요. 그 짧은 악수가 저에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인사에서 이미 저는 느꼈어요.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든 여길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제가 자원봉사했던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계셨고 차량은 스스로 속도를 줄이며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게 매일 있는 광경이니? 어머니가 낮게 물으셨어요. 네, 매일 아침마다요. 그리고 비 오는 날도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표정엔 놀람보다도 일종의 감탄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문을 지나 들어가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 벽화들과 밝은 색깔의 안내문이 보였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활기가 느껴졌고 교실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수 선생님께서 조용히 한 교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사벨 선생님과 선생님의 부모님이세요. 순간 교실 안이 술렁였고 몇몇 아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달려온 아이는 하윤이었어요. 이사벨 선생님 하고 외치며 달려오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윤이는 제 품에 안기듯 멈춰섰고 그대로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로 다시 왔네요. 그 짧은 말이 부모님에게 어떤 설명보다도 더 큰 울림이었을 거예요. 민지수 선생님은 제 부모님께 교실과 프로그램을 차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하며 점심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함께 나눔을 배우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 뒤편에 테이블이 하나 놓였고 선생님과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급식 당번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 하윤이가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사벨 선생님, 젓가락 아직 어려우면 포크 드릴까요? 그 말에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자연스럽게 배려하네요. 식사 후 쉬는 시간, 학교 앞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자원봉사자분 중 한 분이 아이들과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계셨고 어떤 학부모는 선생님께 작은 쪽지를 건네며 오늘 우리 아이 아침에 좀 힘들어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이런 풍경은 내가 자라온 영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려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들을 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제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학교를 떠나는 길, 민지수 선생님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가 긴 비행보다 더 큰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사벨, 엄마는 이제 알겠어. 너한테 이건 단지 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말은 제가 몇 달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결론이었고 그 말 한 줄에 저는 구원받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서울 강북 쪽에 위치한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입학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교 외관은 아버지가 상상했던 동양식 교육시설과는 달리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유리로 마감된 교무실 벽 너머로 학생들이 자습하는 모습이 보였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선생님들의 얼굴엔 긴장감보다도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수 선생님은 이미 미리 연락을 취해 두셨는지 입학 담당 교사와 상담 일정을 정리해 두신 상태였어요. 행정 서류는 대부분 이메일로 미리 제출해 두었고 남은 건 입학 시험과 간단한 학력 적응 평가였습니다. 시험 일정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 전까지는 언어 수업과 수업 관찰 프로그램도 병행할 수 있어요. 민지수 선생님은 부모님께 설명을 드릴 때도 매우 조심스럽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벨 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부보다 더 어려운 건 환경을 견디는 일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바깥 운동장을 바라보셨어요.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체조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교사가 아이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참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이라면 우리가 뒷받침해 줄게. 다만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야 한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의 전환이 있었을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할 때는 아주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렇지만 이 길이 옳다고 믿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후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쉽게 말한 거 아니야. 널 믿기로 했다는 뜻이니까 이젠 너도 내 길을 책임져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어요. 이건 누군가가 대신 열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열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걸요. 며칠 후 다시 초등학교를 찾았을 때였어요. 그날도 교문 앞에선 자원봉사 어르신이 아이들을 맡고 있었고 교실엔 여전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지수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윤이가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곤 작은 몸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양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고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이사벨 선생님, 진짜 선생님 될 거죠? 저는 그 말의 순간 울컥했고 최대한 따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중에 널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될게. 하윤이는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써봤어요. 지난번엔 글씨도 삐뚤빼뚤이었는데 이젠 좀 더 예뻐졌어요. 그 종이엔 또박또박 서툴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사벨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저는 그 편지를 가방 안쪽에 조심스레 넣었고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며 주말마다 민지수 선생님 학교에서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매주 화상통화로 제 일상을 물어오시고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다음 교환학생 신청서에 한국을 써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게 작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아이의 손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꾸고 이제는 제 가족까지 함께 건너오게 만든 겁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요. 그리고 그 다리를 더 많은 아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이곳에 남기로 한 이유입니다.